45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김수철 사건. 김수철 사건에게요. 김수철은 성범죄로 인해 화학적 거세가 검토된 대한민국의 범죄인입니다. 2010년 6월 7일 대낮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안으로 걸어들어가 당시 초등학생 2학년 여아를 납치해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입니다. 당시 김수철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김수철의 범죄로 인해 학교의 보안관리 허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수철의 생애. 그는 1965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부산의 고아원에 보내져 3년을 머물렀습니다. 김수철은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서울로 올라와 18살 때 공장에서 일하던 경리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나 거절당해 여성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김수철은 2007년 폭행죄로 2년을 복역한 뒤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를 통해 출소 후 3개월 동안 제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질병이 형사책임에 경감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김수철은 이미 12범의 전과를 가진 상습범이었습니다. 1987년 22세의 나이에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강간해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절도 및 폭행 범죄를 수두룩히 저질렀습니다. 그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2006년에는 15세 남자 청소년을 채팅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합의로 풀려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대상자를 한정했던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수감되었고 범행 8개월 전인 2009년 10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수철은 당시 살던 쪽방으로 2009년 12월경 범행 장소가 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수철은 동네 주민들에게 이상하고 불쾌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골목길을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거나 트렁크나 내복 바람으로 구멍가게에 들르는 것, 지나가는 주민들을 음흉하게 쳐다보거나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40이 훌쩍 넘은 혼자 사는 남자가 10대 청소년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수철의 사건 정황. 2010년 6월 7일 월요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그날은 학교의 휴교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 김수철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초등학교의 교문을 통과했으나 아무도 김수철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이 사건은 아이의 엄마와 헤어진 지 3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등교한 아이는 복도를 통해 컴퓨터 수업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 출입했던 김수철은 학교 운동장에서 약 50여 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 후 수업을 받으러 가는 피해 여아 이모 양을 오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모 양은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학교 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은 별 의심 없이 남성에게 향했으며 김수철은 준비한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후 학교 정문을 나가서 약 48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그가 이 양을 끌고 가는 장면은 CCTV에 포착되었으며 수십 명의 목격자들은 아무 소리 없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가니까 부녀지간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수철은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칼을 이 양의 옷깃에 숨기고 어깨동무를 하고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당시 길을 가던 목격자들은 가족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장 후 9살밖에 안 된 여아를 아주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과도 같은 성폭행을 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흐르고 12시 30분쯤 피해자는 김수철이 잠든 사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하교 시간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학교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합니다. 김수철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충격에 휩싸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후 2시 30분쯤 학교 CCTV를 확인 후 상황을 인지한 부모와 경찰은 밖으로 나가려는 중 학교 내 벤치에 있는 피해 아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한 결과 아이는 탈출 후 집으로 갔고 집에 있던 부모는 피해 아동이 돌아오지 않아 학교로 갔기 때문에 서로가 엇갈렸던 것입니다. 옷에 피 범벅이 된 피해 아동은 경찰에게 범행 장소 근방 50m까지 안내했으며 3시 30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국부와 항문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5-6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총 10차례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인이라도 견디기 힘든 수술이었는데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져 아이의 고통은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부모는 아이가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하나씩 기억을 해내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수철은 당일 오후 깨어나 피해자가 탈출한 것을 깨달았지만 도망치지 않고 태연하게 동네 식당에 가서 냉면을 주문해 먹는 믿기 힘든 대범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사우나에 다녀오던 중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과 마주쳐 커터칼을 휘두르며 격투를 벌인 끝에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그는 자해를 시도해 턱에 얼음찜질을 하는 모습이 사진에 남아있으며 경찰관 홍모 씨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수철의 충격적인 범행들. 1987년 당시 22세였던 김수철은 남편을 묶어놓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6년 15세 남자 청소년을 성추행한 후 부모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동성애자인 걸 세상에 밝히겠다라고 협박해 강제 합의를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 폭행죄로 2년간 복역을 했는데 그때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인력 사무실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남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해 12월 PC방에서 만난 10대 가출 소녀와 총 13차례 성매수까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수철은 조사 과정에서 내가 술만 마시면 성욕이 생긴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어필했으며 성폭행 후 잠을 잔 것은 기분이 좋아서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기자들 앞에서는 속죄하며 살 테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김수철 사건 판결과 이후 체포 후 김수철은 제2의 조두순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범행 수법이 납치 후 성폭행으로 유사했으며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으며 김수철은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소했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은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김수철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2015년에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징역형은 20년 경과 후 반성의 여지가 보이면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김수철이 출소하더라도 3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수철의 경우 아동 성범죄와 1987년의 특수강도강간 전과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따라서 전자발찌를 착용할 일도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당시 김수철은 18세 가출 여성 청소년과 몇 달간 동거하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공문서 부정 행사와 절도 사건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피해자는 반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의 여담 그리고 여파. 인터넷에 조두순의 얼굴이라며 돌아다니는 사진들 대부분이 사실 김수철의 사진이었습니다. 조두순의 얼굴은 2019년 4월 24일 MBC에서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수철도 조두순처럼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조두순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왜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조두순은 12년형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두순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을 검사가 확실히 반박하지 못해 12년형이 선고되었고 그의 범죄가 우발적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김수철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학교에 침입해 아이를 납치하는 등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김수철은 과거에 가정파괴범으로 15년형을 살고 나온 후에도 재범을 저질러 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삶과 범죄 경력을 고려해 판사가 사회에 내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입니다. 김수철은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살인범이 아닌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의 보안 허술함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주간에 경비원이 없었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수철 사건까지 발생하자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수의 부활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사건 다음 해인 2011년부터 학교 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주간 경비 인력을 충원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6월에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즉 화학적 거세법도 통과되었습니다. 경찰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복역 성범죄 전과자를 찾아내
우범자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서울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김수철 사건 이후에도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의 파장으로 4월에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 보준칙이 개정되며 신상정보 공개가 더 쉬워졌습니다. 김수철 사건은 이 준칙 개정 후 적극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